네, 안녕하세요. 4월 모의고사 공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잘 보셨겠죠? 네, 모의고사 이제 풀다 보면 지금 계속 그 난이도가 극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계속 지금 최근 5, 6년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붙들고 시간 보내다가 그 맞춰야 될 쉬운 문제들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버릴 문제들 버리고 꼭 맞춰야 될 쉬운 문제들 이걸 잘 골라서 푸는 훈련들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난이도 극상에 해당하는 10몇 문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따로 해설 안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제 그런 식의 문제는 이제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맞춰야 될 문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국토개법상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기준. 지정기준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죠. 공법에서 지정기준 또는 수립기준 또는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기준. 이 기준들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장관이 아닌 게 몇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기준, 설령입니다. 설령.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입니다. 다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거. 설치 기준, 설령. 그리고 환지 기준이 있어요. 환지 계획의 기준. 이것도 국토교통부 령입니다. 그래서 환령이죠. 그래서 설령, 환영. 하나 더 성장관리계획 수립기준이 있어요.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성장통이죠. 그래서 공법 전체에서 기준, 설령, 환영, 성장통. 요걸 뺀 나머지 이 다 기준들. 지정기준, 수립기준, 작성기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이제 한 번에 싹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1번은 이제 기존 국토부 장관 맞는 거죠. 이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광역시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심의는 뭔가를 지정하면 심의는 다 거치죠.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을 지정해도 심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도 심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도 심의. 지정할 때는 심의 절차가 항상 있는 거죠. 맞는 거고. 3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 해제된 거로 본다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간이 1년이죠. 그리고 1년 되는 날에 다음 날이죠. 확인할 거냐 딱 두 개예요. 그리고 국토개법에서 해제된 거로 본다. 효력을 상실한다. 이걸 전체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국토개법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또는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되는 거.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다 다음 날이죠. 근데 해제 실효 규정이 국토개법에 많죠. 많은데 기간이 1357이에요. 1357. 그리고 5년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20년이 있습니다. 다 잘 나오는 상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해제 실효되는 게 1년, 3년에 해당하는 거, 5년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7년짜리가 하나 예외로 있고, 그다음에 20년. 하나 더 여기에 시가바 조정 구역 관련해 가지고는 시가바 유보 기간 끝나면 끝난 날에 다음 날 실효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1년과 관련된 거, 3년 관련된 건 둘 다 구역인데 기반시설 부담 구역 해제된 거로 본다. 이유는 이 구역이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안 하니까 1년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3년도 구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유는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안 하기 때문에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이 내용을 준용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도시 혁신구역, 또 하나 복합용도구역. 이거 세 가지가 다 동일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
복합 용도구역이죠. 복합 용도구역 모두 구역 지정되고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혁신 계획을 또는 복합 용도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 안 하면 그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그래서 요 1년과 3년은 구역이 해제되는 거. 1년 3년이고 5년은 다 계획들이에요. 첫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는데 5년 안에 이 계획대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안 한다.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상실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준용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도시 혁신 계획 그리고 복합 용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 혁신 계획, 복합 용도 계획 수립 고시가 되고 5년 안에 해당 사업을 안 하면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계획들이 모두 효력을 상실하죠. 그다음에 5년짜리가 하나 더 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된 실시 계획. 실시 계획은 10년 이후에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았죠. 5년 안에 해당 사업을 안 하면 이거는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재결 신청을 하는 거죠. 재결 신청을 안 하면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실시 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다른 건 사업 안 하고 계획 수립 안 하고 이런 건데 실시 계획만큼은 특별히 재결 신청이니까 10년 이후에 작성한 실시 계획 5년 안에 재결 신청 안 하면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실시 계획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십실오제 이런 식으로 따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5년에 관한 예외가 있죠. 5년이 7년을 바뀔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재결 신청을 7년 내 안 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5년이 7년을 바뀌는 게 있고 20년 관련된 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시설 결정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면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게 있죠. 시가바 유보 기간 이거는 시가바 조정구역이죠. 시가바 조정구역의 효력 상실 시가바 유보 기간이 끝나면 그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기획법에 해제 효력 상실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기억 안 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기간부터 정리해드리는 기간 자체가 쉽죠. 다 홀수니까 1357 그리고 20이에요. 그러니까 기간만 기억하더라도 2년 나오고 효력상실 틀리게 되는 거고 10년이 나오고 효력상실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니까 국토기업 해제 효력상실 1357 20 시가바 유보기간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구역과 관련된 효력상실은 1년 또는 3년이고 계획과 관련된 효력상실은 5년이더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좀 기억을 해야 이게 좀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 중에 바로 요게 이제 지문에 나온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그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바로 요 내용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된 거로 본다. 기간은 1년이고 다음 날이죠. 1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맞는 거고 3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거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기본입니다. 지구본이 아니고 지기본.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제 속이게 되면 요거를 따로 수립해야 한다라든지 요 순서를 바꾸거나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요 지문도 정확히 하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맞는 거고 5번에 광역시장은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래서 건폐 용적률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이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근데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하는 거는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념이 딱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곤란 강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을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기반인설을 설치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건 기반인설 부담고요.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거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답이 어렵지는 않은데 지문들이 다 중요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잘 체크해 두시고. 다음 42번 문제 봅니다.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때 그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주민이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져 있죠. 그 기반인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용도지구 폐지하면서 행위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가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 기능이 되게 되죠. 근데 공업 유통물류 기능 중심의 개발진흥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때는 면적이 1만 이상, 3만 미만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걸 제한을 합니다.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나오면 이 내용이 쭉 생각나야 되죠. 기지개를 폈죠. 기지개. 탤런트 공유가 산에서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는 입으로 불렀겠죠. 그래서 기지개, 공유, 산에서 만세, 입. 이게 쭉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그중에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거죠. 1번 맞고. 이번에 제한서에 도서 설명서 당연히 첨부가 되죠. 맞고. 3번에 제한이 되면 제한받은 기반권자가 제한자한테 반영 여부를 통보를 해야 되죠. 통보가 원칙은 45일, 연장이 30일. 여기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에 30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45일 안에 통보한다. 이것도 맞죠. 다음 4번에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 포함된다. 이게 틀렸죠. 이 동의 받을 때 국공유지는 제외된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와 관련해서 국토개법에서 동의는 국공유지가 제외되고 도시개발법 동의는 면적 3분의 2, 국공유지가 포함된 면적이에요. 도시개발법이라도 면적 2분의 1, 이때는 국공유지가 제외되고 좀 혼동할 수 있으니까 잘 구별해놔야 됩니다. 동의와 관련된 국공유지. 이 국공유지가 국토개법의 경우에는 동의받을 때 국공유지는 제외된 면적이다.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조합설 인가를 받거나 또는 판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동의받는 게 있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 게 있죠. 그 면적 3분의 2라고 할 때 이 면적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면적의 3분의 2예요. 도시개발법이라도 면적 2분의 1 동의받는 게 있습니다. 전부한지 방식일 때 지자체 등을 실내로 지정할 때 동의받는 게 있죠.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 게 있는데 이 면적에는 국공유지가 제외된 면적이에요. 그래서 국공유지가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이걸 같이 좀 기억해 두세요. 여기 국토개법 동의니까 국공유지는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외된 면적이 돼야 되죠. 4번이 틀렸죠. 정답은 4번이고. 다음 5번에 제한받은 자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문제가 나오면 비용 부담 결론은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여봐야 제한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켜서는 안 된다, 다 이렇게 속이는 거고 시킬 수 있다. 여기만 딱 보면 되죠. 그래서 맞는 거고 정답은 4번이죠. 다음 43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건 1번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이 전답을 보는 순간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인데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죠. 다만 경작을 위한 행위가 되려면 그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조건 중에 지목 변경이 되면 허가 받죠. 지목이 바뀌더라도 전답사의 지목 변경일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답이니까 허가를 안 받는다. 이 단어 보고 딱 골라야 되고.
이번에 개발행 허가받은 사업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건데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 다음에 5% 범위 내에서 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기타 오차 반영을 위한 경우 법계 정도로 불가피할 때, 이때는 이제 경미한 변경이라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중에 단축, 5% 축소, 오차 반영 불가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단업을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요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허가받는 거고,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5% 범위 내 축소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축소는 안 받고 확대니까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도 틀렸죠. 3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뭐 심의를 거치는 거는 뭘 지정할 때는 항상 심의 거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계획들, 그 다음에 개발행위라는데 보통의 개발이면 심의가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개발행위는. 근데 논란 여지가 있는 어떤 개발행위, 이럴 때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개발행위가 논란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이유가 뭔가 문제 있어 보이니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성장관리계획이 정한 대로 허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허가를 한다,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허가를 한다, 또는 사방사업에 따라서 사업에 의한 행위로 한다. 이런 건 다 사업으로 정한 계획,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논란 여지가 없고, 논란 여지가 없으니까 굳이 심의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답은 3번이죠. 4번은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보증은 어느 법이나 다 민간일 때만 보증을 필요로 하죠. 국가지자체인데 민간이 아닌데 보증을 받아야 된다? 틀린 거죠. 그다음에 5번에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귀속 문제죠. 공공시설 귀속 문제가 나오면 공공시설의 귀속 단어만 보고 그냥 푸시면 되는데,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했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요 단어만 보고 결론은 무상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새로운 설치한 시설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요 새로운 시설이 보이면 그냥 바로 이것도 무상 귀속이에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 비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귀속되는 시설이 종래 시설, 이 두 가지가 다 나왔을 때 이때는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결론으로 딱 이렇게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거를 문장으로 기억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 공공시설 귀속 문제가 나왔으면 단어를 봐야 돼요. 행정청이 했다라고 나왔으면 바로 무상귀속이에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가 나왔죠. 행정청이 아닌 경우라도 새로 설치한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왔으면 무상귀속입니다. 여기는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 종래시설이죠. 두 개가 다 나왔죠. 비행정청이 나왔고 종래시설. 그러니까 비행정청이고 종래시설 둘 다 나왔죠.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나와야 돼요. 요거 뺀 나머지 이제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했다, 무상귀속. 새로운 시설이 나오면 무상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요 표현만 기억해 두면 되니까, 공공시설 귀속 문제고 비행정청이고 종래시설 둘 다 나왔기 때문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틀린 거죠. 새로운 시설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44번입니다. 시장군수가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국토기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뭐 광역도시 계획이라든지 또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든지 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든지, 이건 너무 중요한 계획들이죠.
이거 중요한 계획을 만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듣게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듣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주민의 의견을 듣죠. 또는 뭐 시범도시를 지정한다. 시범도시를 개발할 건데 해당 지역 주민 당연히 의견을 듣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해워도 뻔한 사항이에요. 주민의 의견을 듣느냐 안 듣느냐 좀 헷갈리는 사항들이 있어요. 광역기권 지정할 때 또는 그 성장관리계획이라든지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등 이럴 때 조금 헷갈리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헷갈리는 사항 중에서 두 개를 기억하는 건데 첫 번째 성장관리계획 그리고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이 두 가지 경우에 특별히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요거 외에 이제 나머지 애매한 것들이 있죠. 광역기권 지정, 단계별 집행계획, 뭐 개발행위 허가 또는 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등등 이런 건 다 주민 의견을 안 듣게 된다. 그래서 주민 의견 듣는 거를 이렇게 한 번에 좀 정리해 두시고 1번의 공간재구조화계획처럼 중요한 계획 주민 의견 당연히 들을 거고 이건 특별히 따로 기억한 거죠. 성장관리계획, 기반시설 부담구역 주민 의견을 특별히 듣는 거 따로 기억하는 거고 광역도시계획처럼 너무 중요한 계획 주민 의견 듣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건 이제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 중에 두 개를 기억하면 나머지 답은 쉽게 골라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고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 의견 따로 없어요. 그냥 심의만 거쳐서 고시하도록 돼 있죠. 답은 5번이고. 다음 45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도 지역에 관한 옳게 연결한 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바로 일반 공업이죠.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전용공업은 중화학 공일성. 일반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거. 중공업은 섞인 거죠. 공업에 준한다. 그러니까 경공업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가 보완되는 지역이 중공업. 이건 일반 공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여기 이렇게 지정되지 아니한 이 표현이 나오죠. 뒤에 나올 단어가 무조건 보전이다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도시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정되지 아니한 뒤에 보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무조건 보전자가 있어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일반 공업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46번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난이도 극상, 자연취락주관에서 허용되는 건물 한 페이지예요. 거기다가 또 여기는 풀지 말라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걸 제외하고 뭐 고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풀기 못 풀어요. 그냥 막 고르다가 시간 뺏기고 하니까 이런 거 보자마자 바로 패스하는 겁니다. 따로 해설 안 할 거고. 다음 47번 보죠.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것. 상업지역 용적률이 중림상업이 1,500이죠. 중심이. 그다음에 일반이 1,300이고 그다음에 유통이 1,100이죠. 근린이 900이고 그러니까 유통이니까 1,100 그리고 근린은 900이 되죠. 그다음에 준주거와 중공업을 꼭 같이 기억해야 되죠. 주거지역 용적률이 전용주거 1종 전용 100 3종 일반이 300, 준주거가 500이죠. 그다음에 중공업은 500보다 낮은 400이고. 그다음에 그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본 다 80이죠. 근데 계획관리 요거는 100이 되죠. 100. 그리고 자연녹지도 100, 생산녹지도 100. 그래서 가장 높은 거 물론 이건 숫자가 생각 안 나도 이 두 개만 주의하시면 상업이 가장 높을 거고 그중에 근린보다는 유통이 크다 정도만 알면 뭐 답은 쉽게 1번을 고르죠. 다음 48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 아까 국토개법 실효규정 1번 문제 정리하면서 쭉 정리했었죠. 1, 3, 5, 7, 20 이렇게 있다 그랬죠. 1년, 3년, 5년, 7년, 20년. 시가바 유보기간. 그중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요 기간이 20년이죠. 20년이고 효력을 상실하는 거는 그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이 돼야 돼요. 다음 날. 그래서 20년과 다음 날. 그래서 답은 20년 그리고 되는 날에 다음 날 나와야 되니까 답은 3번이죠. 다음 49번입니다. 49번도 난이도 극상이에요. 이것도 풀 수 없는 문제 그냥 구성이 된 거니까 이것도 생략을 합니다. 다음 50번 국토개법상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가지가 있죠. 원래 공동구를 설치했을 때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모두 수용이 돼야 되는데 공동구에 그냥 넣다 문제되면 게 두 가지가 있죠. 가스 터지면 큰일 나죠. 하나 더 하수도관 공동구에 그냥 넣어놨다가 상수 같은 거 막 섞여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 두 가지만큼은 그냥 못 넣고 뭐 그냥 수용할 수 없고 심의 공동구에 수용할 만한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의를 거쳐서 수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그냥 다 넣는 거고 답은 1번이죠. 다음 51번 이것도 과태료 또는 그 징역 등등 처벌 규정 공법은 다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따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흑상 문제니까 생략하고 다음 5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필요한 시설을 이 기반시설을 이 구역 안에서 개발하는 사람한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부담을 시킨다는 거죠. 부담.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기반시설 부담시키겠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부담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철도, 항만공항 이런 걸 개인들한테 부담시키면 안 되죠. 학교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는 게 여기 대학을 말하는 거고 개인들한테 대학을 세워라 부담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 개발하다가 공원도 좀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뭐 도로도 같이 깔고 수도도 같이 좀 놓고 하수도 같은 거 같이 하고 요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죠. 이런 거를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죠. 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학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답은 1번이고 다음 53번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국토부 장관에게 중공검사를 받고 환지 처분한다. 도시개발법에서 인가받고 검사받고 이렇게 승인받고 이런 게 모두 다 지정권자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중공검사 이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사업을 했다. 이때는 중공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부터 보통은 중공검사 받고 60일인데 지정권자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중공검사를 안 받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부터 60일로 환지 처분하는 거죠. 중공검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조성토지가 일반적으로는 수용 방식이면 조성토지 가격은 감정가격이고 환지 방식에 의한 조성토지, 환지 방식에 따른 조성토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죠. 심의. 다만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를 받죠. 그래서 환지 방식의 조성토지 가격은 줄여서 심의가격이다 정도로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수용 방식의 조성토지 가격이면 감정가격. 그다음에 하나 더 원형지 가격이 있죠. 원형지 가격은 협의에서 결정하죠. 줄여서 협의가격. 환지 방식의 조성토지 가격은 심의가격 정도로 기억해두면 됩니다. 적어도 개별공시지가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2번 틀린 거고. 3번에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수립기준, 지정기준, 작성기준, 수립할 때 기준
또는 뭐 서류를 작성하는 기준, 또 구역 등을 지정할 때 기준, 이 기준들이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보통은 다 장관인데 장관이 아닌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령, 설령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환지 계획의 기준, 국토교통부령, 환령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대통령령, 성장통이죠. 설령, 환영, 성장통. 요걸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기준인데 보통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여기는 환지계획의 기준이라서 국토교통부 령, 환령 이 내용입니다. 보통 다 장관이지만 환지계획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환영 이렇게 맞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에 환지정지가 지정됐을 때 종전토지 임차권자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틀렸죠. 환지정지가 지정되면 사용수익권이 이동을 하죠. 종전토지에서 환지정지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 5번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경인데 환지객 인가를 받았으면 변경도 인가죠. 그런데 경미할 때는 예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경미한 내용을 써놓은 건데 이 경미한 내용이 하도 많아서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틀만 보고 푸는 거예요. 인가 변경 인가다, 허가 변경 허가다, 신고 변경 신고다. 변경 절차가 항상 같은데 다만 경미할 때는 이때 예배가 되죠. 경미할 때. 근데 뭐가 경미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써 있으면 이런 건 다 경미한 거다라고 보고 그냥 푸시면 거의 맞습니다. 내용을 기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변경이란 키워드 하나 보고 그냥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인가받은 거 변경도 인가다. 그런데 경미하면 예배다. 뭐가 경미한지 모르지만 변경되는 이유가 써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바뀌었다. 종전의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분필이 되면서 이에 따른 환지 명세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게 경미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읽고 해석해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변경된 이유가 써 있으니까 경미한 거고 경미하니까 예외로서 인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경미한 건데 인가받아야 된다. 그냥 틀린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3번이고요. 다음 54번 이것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뭐 사업의 위탁, 뭐 신탁 뭐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라서 이거는 생략을 합니다. 다음 5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자, 여기도 앞에도 이 변경이란 키워드가 있었는데 여기도 변경이란이 나왔죠. 그러니까 허가 변경 허가고 인가 변경 인가고 승인받은 거 변경도 승인이에요. 이거 공람. 개발계획을 수립하다가 공람했으면 이를 변경할 때도 공람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이죠. 근데 경미할 때면 예외가 되는데 여기는 그냥 바꾼 거죠. 근데 이유도 없이 변경할 때 공람을 안 시킨다. 그냥 틀렸구나라고 풀면 되는 겁니다. 뭐 내용을 보고 푸는 게 아니라 변경이라는 요 단어 하나 갖고 그냥 키워드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변경 허가, 인가 변경 인가. 공람을 했으니까 변경할 때도 공람. 이유도 없이 변경하면서 공람을 안 시킨다. 그냥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키워드만 보면 쉽게 해결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환지 방식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 게 있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받는 게 있죠. 그런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인데 동의받아라? 틀렸죠. 3번에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없다. 이것도 틀렸죠. 도시개발구역은 결합도 되고 분할도 되고 다 되죠. 하나의 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는데 결합은 떨어졌기 때문에 결합하는 겁니다.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요거를 하나로 결합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합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업이 어려운 지역과 사업이 잘 되는 지역을 묶어가지고 결합해서 하는 겁니다. 서로 연접해 있으면 결합할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하나로 지정하는 거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떨어졌으니까 결합 못한다? 틀린 거고. 4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공사활력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효력이 상실된다. 다 국토개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다 다음 날이죠. 공사활력 공고일의 다음 날. 이거 4번도 틀렸고. 5번에 도시개발사업 공사활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의제된 경우 용도지역, 해당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나 폐지가 안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원래는 공사가 완료돼서 원칙은 구역이 해제되면서 환원이 돼야 되죠.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이 다 끝났는데 이전 용도로 환원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료로 해제됐기 때문에 환원 폐지가 안 된다. 맞는 거고 답은 5번이죠. 다음 56번. 사업 시행,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건 1번. 지정권자는 사업에 관한 실시기 인가받고 2년 내 착수하면 여기 시행자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 변경이 나오면 일단 시행자가 뭔가를 잘못했다. 시행자 귀책 사유, 시행자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행자를 바꾸는 거다. 그리고 기간은 2년과 1년이 있는데 이 2년은 실시기 인가받고 2년 안에 착수를 안 한다. 이 말이 보이면 2년이고 그다음에 실시 계획에 인가 신청이 없다. 이 말이 보이면 1년이에요.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풀면 됩니다. 다 시행자가 부도났다, 파산이다, 뭘 잘못해서 취소됐다. 다 잘못한 거예요. 근데 사유 중에서 2년, 1년이고 착수 안 하는 거 2년, 실시기 인가 신청 안 하는 거는 1년. 근데 여기는 시행자 변경인데 실시기 인가받고 착수를 안 한다 2년. 2년 내 착수 안 하니까 변경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답은 1번이죠. 이번에 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된다. 이건 내용이 좀 어려운데 틀리긴 틀렸어요. 철도공사가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이에요.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는 요 내용이 해당 안 되고 근데 요 내용은 좀 어려운 거니까 확실한 게 답이 있으니까 1번은 2번은 내용 몰라도 그냥 건너뛰거나 아니면 뭐 틀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3번에 국가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틀렸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등 많은 시행자가 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동의받아야 되는데 자, 제한 동의 제한할 때 동의받아라. 요 제한 동의는 국토개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제한 동의가 모두 다 3분의 2예요. 따로 기억할 거 없어요.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다음에 국토개법까지. 제한할 때 동의는 모두 3분의 2다. 근데 유일하게 기반시설 제한할 때 요거만 5분의 3다. 한 번에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제한할 때 동의받아야 된다. 그럼 제한 동의는 다 2분의 1 아니고 다 3분의 2가 돼야 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데 토지 소유자, 민간에 해당하는 자가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소유자 동의 받죠. 4번 틀렸고 5번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한지방으로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 3분의 2가 동일하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것도 틀렸는데 원래 전부 한지방시로 사업을 할 때는 원칙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해야 되죠. 근데 이 예외로서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하는 경우가 있죠. 원칙은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예외로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1년 안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 안 한다. 두 번째, 공공시설에 관한 다른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가 동의가 있는 거죠. 이 동의가 면적이 2분의 1로 줄죠. 면적. 토지 면적도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도 2분의 1. 요 동의예요. 도시개발법 동의는 항상 면적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동의 기준이 하나만 나오면 총수 기준이 아니라 면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와 관계없이 이건 틀린 걸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도시개발법의 동의하고 정비법의 동의 기준이 토지 면적의 일정 면적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받아야 되는데 보통 동의가 두 가지가 나오죠. 동의가 두 개가 나왔을 때 항상 와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동의가 도시개발법 동의는 항상 면적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동의 기준 하나 나오면 면적 기준이고 두 개가 나왔는데 다르면 면적이 큰 거고, 정비법은 항상 총수 쪽이 우선해요.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는 재개발 동의 4분의 3, 2분의 1 동의받는 게 있죠. 토지 등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이죠.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방식 개발계획 3분의 2, 2분의 1 동의받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제한동의 면적만 3분의 2. 그러니까 정비법, 도시개발법 동의는 항상 면적이 우선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법 동의가 나왔는데 동의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숫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 나왔으면 도시개발법이니까 이게 총수가 아니라 면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5번은 틀렸구나라고 쉽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요 동의는 전부완지에서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 동의는 토지 면적 2분의 1, 총수도 2분의 1 동의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1번이죠. 다음 57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사업에 대행에 관한 거죠. 사업에 대행이 나오면 기억할 거는 국가 지자체 등과 같은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부실기분이에요. 부실기분. 그러니까 일을 맡겼으니까 남의 일을 대행할 때는 성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부실하게 대응을 했어요. 부실하게 대응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대응할 수 있는 업무는 부실기분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러니까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대응할 수 있는 거고, 뭐 채권 발행 아무 관계 없죠. 조성토지 분양 업무 하나 더, 여기 기반시설 공사까지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빼버리면, 니은번을 쭉 빼면 답이 그냥 3번이 되는 거죠. 기억, 디귿, 리을. 저 답은 3번이고. 다음 58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자일 때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 없이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에서 요 수용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 표현이 나오면요. 수용할 때 동의 받아라. 요거는 그냥 민간이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수용 동의 민간. 근데 지방공사인데 동의 받아라. 그냥 틀린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 해당하는 시행자, 토지 소유자 등과 같은 민간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동의받는데 그 동의가 뭐 전원동의 이런 게 아니라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 거죠. 근데 공사인데 동의받아라라는 거니까 틀린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조성토지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 승인 없이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는다. 이게 이제 선수금을 받는다라는 거죠. 선수금 돈을 대금을 미리 받았는데 들고 도망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정권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승인도 없이 받는다. 틀렸고. 3번에 여기도 보증이 나왔는데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민간이다.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앞에 공사가 나왔죠. 토지주택 공사. 민간이 아닌 거죠. 공사니까 보증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공사라서 보증 없이 발행할 수 있다. 맞죠? 답은 3번이죠.
4번에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죠. 원형지니까 원형지 세 글자네요. 세 글자니까 3분의 2입니다. 4번도 틀렸고 5번에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가 없다. 예, 조성토지 공급할 때 추천 방법으로 공급하는 사항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기억을 해놔야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두 번째 공공택지, 세 번째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리고 공장 용지. 이게 공공택지니까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거죠. 틀렸고 답은 3번이죠. 다음 59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조합설립 인가 후에 시장고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싱대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거로 본다인데 취소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다 다음 날이죠. 취소된 거로 본다, 의지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조합이 설립돼 있었는데 토지주택공사 등이 앞으로 사업할 거니까 조합 필요 없죠. 그래서 따로 취소할 필요 없이 설립인가는 취소된 거로 보는 건데 그 시기가 고실의 다음 날이에요. 근데 그건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국토개법에서 해제된 거로 본다, 효력을 상실한다,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거로 본다. 정비법에서도 준공인가 후에 정비구역 해제된 거로 본다. 다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고실이 아니라 다음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2번에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사업 종결될 때 청산 절차가 포함돼야 된다. 정관에는 사업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청산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다 미리 정해두죠. 저 내용이 맞는데 이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렵고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2번을 알아 찍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틀렸기 때문에 골라야 되는데 밑에가 좀 어려운 지문이 있어서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고 3번에 조합의 2번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가반수 출석 조합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해임. 이 해임과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2번과 관련된 총회, 2번과 관련된 총회는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이 됩니다. 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뭐 총회 소집에 가는 걸 한 번에 정리하면 총회 소집은 기본적으로 조합장이 소집을 하죠. 조합장이 소집하게 되는데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때가 있고 뭐 다른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조합원들의 요구로 소집하는 게 있어요. 조합원의 요구. 이 조합원의 요구는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합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보통은 5분의 1이고 이 조합원 요구가 임원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임원의 권리 의무, 임원의 보수 또는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의 변경 등등 요 임원과 관련된 거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대의원이 요구할 때는 3분의 2예요. 왜냐하면 조합원은 사람이 많고 대의원은 사람이 적죠. 사람이 적을수록 동의 기준은 당연히 높아지죠. 그런데 사람이 1명, 2명, 3명 이렇게 적을 때는 만장일치로 가다가 많으니까 동의 요건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합원 조합원과 관련해서는 5분의 1인 거고 임원일 땐 10분의 1이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 대의원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의원 숫자가 적으니까 이 요건이 높아져 가지고 5가 높아져서 3. 그러니까 부모는 작아져야 숫자가 커지는 거죠. 5가 3으로 1이 커져야 되니까 2. 그래서 조합원 5분의 1 요구. 그다음에 임원 관련된 거는 10분의 1. 그리고 대의원이 요구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조합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시장, 군수 등이 소집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임원이 해임되고 나서 아직 선임을 안 했어요. 해임된 후에
선임을 아직 안 한 상태로 6개월이 지났다. 이런 때는 시장문수가 소집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총회 조합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라서 쉽지는 않은 내용들인데 여기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과 관련된 총회는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 되게 돼요.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 출석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서 해임하게 됩니다. 이게 틀렸고 3번에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은 조합장이 아니라 감사가 대표하는 거죠. 쉬운 지문이고 그다음에 5번에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 공급 재건축에서 오피스텔 공급은 지역은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 여기에 한해서 오피스텔 공급이 되죠. 이외의 지역은 해당이 안 되죠. 오피스텔 면적은 30% 이하가 돼야 되죠. 5번도 틀린 거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틀렸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틀린 내용 중에 3번 같은 건 좀 쉽지 않지만 좀 같이 체크해 두시고 1번은 알아도 사실 속기 쉬운 지문이고 그래서 이 문제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고 다음 60번은 버리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극상이니까 생략하고 그다음에 61번도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이것도 생략. 62번도 난이도가 극상. 다 생략입니다. 실제 정비법이 실제 시험에서도 어렵게 나올 때가 많아요. 도시개발법이 좀 상대적으로 편하게 나올 때가 있고 보통 많고 그다음에 정비법은 풀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정비법 6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거의 풀 수 없는 문제였고 2문제 정도만 좀 해결 가능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정비법은 풀 수 있는 거 쉬운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이런 게 하다가 공부는 어렵게 하고 어려우니까 결국은 찍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하신 분들이 쉬운 것도 자꾸 놓치게 되니까 어려운 문제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62번까지 다 생략을 하고 자, 63번을 보죠. 정비 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람을 하는데 공람은 보통 다 14일이죠. 정비기본계획도 공람 14. 근데 주의할 게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이니까 공람이 14고 정비계획이면 공람기간이 30일이 되죠. 그래서 기본계획 공람 14일.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한 때 지체 없이 공부에 고시해야 되고 일반이 열람하도록 해야 되죠. 맞고 3번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진입로지역 그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뭐 인접지역을 포함한다는 게 나오면 뭐 앞에 내용 관계없이요 할 수 있다 맞는 거 이렇게 푸셔도 돼요. 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면 안 된다. 속이면 다 요거 바꾸는 거니까 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공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인접한 특강시군을 포함해서 계획을 위반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4번에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같은 지역에서 그 재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두 개가 막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집해서는 안 된다. 맞는 거고 5번에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4주가 아니라 다 1개월 이상이죠.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공통이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허가 대상인 거는 모두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 받는 거죠. 4주니까 1개월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답은 5번이고 다음 64번 조합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인데 가을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된 거.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는데 직권으로 소집할 수가 있고 또는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 요구하니까 소집하는 게 있는데 조합원 요구는 5분의 1이죠. 여기 생략된 내용이 있는데 임원과 관련된 거. 임원의 권리 의무나 임원의 보수 등등과 관련해서는 예외로 10분의 1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여기서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대의원이 요구할 때는 3분의 2죠. 3분의 2 이상의 요구. 조합원일 때는 5분의 1 이상.
대의원일 때는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임원의 사임 또는 해임, 임기가 만료되고 나서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임원을 선임 안 한다. 이때는 시장무수 등이 총회를 소집하는 게 있는 거죠. 아까 이렇게 정리했었죠. 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소집하는 게 기본이고 시장무수가 예외적으로 소집하는 게 있는데 임원이 해임되고 나서 6개월 이상 선임 안 되고 있다. 이럴 때 시장무수상. 조합장이 선임하는 거, 소집하는 거는 직권으로 소집하는 거, 조합원 요구로 소집하는 거, 대의원 요구로 소집하는 거. 조합원 요구는 5분의 1 이상의 요구, 임원 관련된 거는 10분의 1, 대의원이 요구하는 거는 3분의 2. 그래서 기왕이 문제 나온 거니까 이것도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답은 5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6개월. 답은 4번이죠. 다음 65번 주택법상 준주택. 준주택의 종류는 4개가 있죠. 닭이, 오, 노입니다. 닭이 저녁에 출출해서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전화 걸어서 물어봤죠. 닭이 언제 오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닭이 오노.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답은 1번이죠. 여인수, 지역아동 다 해당 안 됩니다. 종료 닭이 오노 이렇게 외워두시고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가. 요거 이렇게 서류를 어떤 거 내느냐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 워낙 많은데 이것도 난이도 극상입니다. 풀지 말라고 그냥 노는 거니까 이거 생략을 하고요. 67번 주택법령상 주거정책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이런 것도 일일이 외울 수는 없는 사항인데 어떤 경우에 심의를 거치느냐 이거를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심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두시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라는 거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전문가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심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정할 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계획들, 공법에 수많은 계획들이 나오는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개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 정비법의 정비기본계획 등등 이렇게 같은 중요한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심의를 다 거치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역을 지정한다 또는 지구를 지정한다 또는 구역 등을 지정한다. 이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다 심각한 행위죠. 일정한 지역을 묶어가지고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특이과열 지구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행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다 심의 거칩니다. 지정할 때는 심의, 중요한 계획들 심의.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개별 처분을 하는데 허가를 한다든지 여기에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또는 승인이라든지 등등 이런 개별 처분은 기본적으로 심의를 안 거쳐요. 이건 어느 법이나 기본적으로 이런 개별 처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거치는데 이 처분을 통해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또는 누구한테 특혜가 있는 것 같거나 이렇게 논란 여지가 있는 이런 처분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게 돼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거부한다. 허가할 걸 거부하니까 논란 여지가 있죠. 그래서 건축법상 위락 숙박시설을 주거환경, 교육환경상 부적합해서 허가를 거부할 때 이때 심의 거쳐서 거부를 하게 되죠. 그냥 거부해버리면 논란 여지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다만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내용상 논란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때는 심의 거칠 필요가 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논란 여지가 없는 대표적인 게 앞에 문제 나왔었는데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무슨 지역에서 허가를 한다. 허가와 같은 개별 처분은 심의를 안 거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심의 거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됐으면 계획된 수립된 계획 그대로 허가를 하기 때문에 논란 여지가 없고 그러니까 심의 거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심의에 가는 거를 이게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이런 식의 문제가 사실은 외울 수는 없는 문제지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그 니은번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다. 요 지정이란 단어만 보면서 당연히 심의 거치는 거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그 지정을 해지한다. 그러니까 지정 또는 그 변경 이게 다 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한다. 지정할 때마다 다 심의 거쳐요.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이 틀만 보고 쉽게 판단이 가능한 거고, 기억번 내용만 잘 보시면 되는데 시군구가 요청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 인수자를 정한다. 이게 뭐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계획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논란 여지가 있는 처분도 아니죠. 그냥 임대주택을 누가 살 거냐 이거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란 여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건 심의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빼고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뭐 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심의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이제 심의에 관련 특성을 이해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이제 공부가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뭐 심의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 풀다 보면 어떤 경우에 심의가 필요하겠다. 또 심의는 항상 절차상 마지막에 되더라. 그런 키워드가 잘 정립되어 있으면요, 이 내용에 관계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니까 심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특징을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답은 요거는 4번이고, 다음 68번. 사업주택업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걸 내용으로 승인받았는데 틀린 거. 1번. 을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주택법에서 60일 관련해서 기억할 60일 두 개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거 60일.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죠. 저당권 설정 제한. 그 제한되는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듣기 신청 가능한 날 이후 60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60일은 보통 이렇게 지문에 자꾸 나오는 거기 때문에 60일에 해당되는 거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승인 여부 통보하는 거 60일 이거 맞는 거고. 이번에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공사 착수 5년이죠. 3년이 아니라 5년. 주택법에서 공사 시작하는 건 5년이고, 그다음에 공구별로 승인받았을 때 최초 공구 5년이고 나머지 공구가 2년이죠. 연장은 다 1년이고. 근데 공사를 시작한다, 착수해야 된다 3년 아니고 5년이니까 답은 2번이죠. 3번은 갑이 소송 진행으로 착수가 지연돼서 연장을 한다. 이때 연장은 1년이죠. 정리를 하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받고 그 뒤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죠. 착수가 원칙은 그냥 5년이에요. 원칙은 승인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 근데 예외로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경우에는 최초 공구의 경우에는 5년이고, 그다음에 최초 공구 2공구, 나머지 공구들은 모두 다 2년입니다.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은 1년. 그래서 공사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한꺼번에 좀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근데 연장이니까 1년 맞는 거고. 4번에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어떻게 설치할까 이런 내용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5번에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급의 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관한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지났는데 공사를 시작 안 했어요?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맞는 건데 뭐냐면 자,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이 기간 내 공사 시작을 안 한다.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게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근데 이 취소가 그 최초 공고를 5년 내 안 한다. 이건 취소 사유가 되지만 나머지 공고를 2년 내 안 한다. 이때는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최초 공고 이미 공사했는데 나머지 공고 안 한다고 이 사업 계획을 취소해버리면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 막 난리 나죠. 그러니까 최초 공고 5년 내 안 할 때 요거는 취소 사유. 나머지 공고 안 하는 거는 취소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고 외의 공고에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공고 말하는 거죠. 그 최초 외의 공고를 그 2년 안에 공사 시작 안 했다. 그때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다음 69번입니다. 매도 청구 등에 관한 조본의 일부인데 들어갈 내용. 자, 주택법에서 매도 청구가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하는 게 있고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매도 청구가 있어요. 리모델링 매도 청구가 있고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는 기억할 게 몇 개 없습니다. 일단 매도 청구는 어느 매도 청구든 가격은 다 시가로 매도 청구하죠. 시가. 그다음에 이 사용검사 매도 청구하는 거는 사용검사 받고 나서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회복한 사람들까지 같이 이 소유권을 분양받아서 소유한 사람, 그 뒤늦게 사용검사가 받고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 같은 토지를 둘이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 대해서 팔고 나가달라라고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 회복한 토지가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를 해요. 가격은 시가고 매도 청구 요건은 해당 토지가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매도 청구할 때는 소유자 전원이가 몰려가서 매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 근데 소송을 할 때 대표자가 있어야 되죠. 대표자 선정할 때 동의를 받게 됩니다. 대표자 선정할 때 동의. 이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2년 안에 송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할 건 딱 요거밖에 없어요. 가격은 시가다. 해당 토지가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한다. 그다음에 대표자 선정할 때 동의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 그리고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2년 안에 송달된다. 나머지 내용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동의 안 했어도 소송 판결에 대한 효력은 동의하든 안 하든 다 같이 효력이 있는 거고. 이제 정확히 기억할 건 요 내용만 기억하면 되는데 요거 생각하면서 내용들을 보면 1번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에 따라서 사용문서 받고 나서 소유권을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회복한 자들에 대해서 팔고 나가달라라고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때 매도 청구는 가격이 다 시가죠.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항에 매도 청구를 할 때 해당 토지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 돼야 되죠. 그리고 5항에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소유권을 회복하고 나서 2년 안에 송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 소개부에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확실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는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가격은 시가, 5% 미만, 의사 표시 송달 2년. 답은 시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5% 미만이 돼야 되고 답은 2번이죠. 5% 2년 내 송달된다. 답은 2번이고요. 다음 70번. 요 사용검사에 관한 문제가 좀 나오는데 이 난이도가 너무 높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플라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71번도 아주 디테일한 내용, 이 주택법과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이것도 생략을 하고, 다음 72번을 보죠. 건축허가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건 사전결정 제도가 있죠. 사전결정이라는 거는 허가 신청 전에 미리 알아보는 거죠. 내가 이런 건물을 지을 건데 이 대지에 이런 건물을 짓는 게 허용되는가 여부를 허가 신청 전에 미리 알아본다라는 게 사전결정입니다. 사전결정은 당연히 허가권자한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건축이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거냐라는 걸 물어보니까 권한 가진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이 있게 되면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죠.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돼 버리죠. 그리고 사전결정 통지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이 있죠. 사전결정에 통지를 받았다. 사전결정 통지받고 나면 통지받은 것만 갖고도 의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의제되는 사항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천전용허가 네 가지에 의제되죠.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천전용허가.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논계라는 분이 있었죠. 논계라는 분이 산에서 하천으로 풍덩 떠내렸죠. 농계, 산하. 단 여기서 산지전용허가가 이 산지가 보전산지일 때, 이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가 돼요. 근데 도시지역 외에 있는 보전산지는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데 그 산지가 보존산지일 때 이때는 도시 안에서만 의제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부수적인 내용들이고, 그래서 사전결정 관련해서 사전결정하는 사람은 허가권자, 그다음에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2년 내 허가 신청을 하고 안 하면 효력 상실한다. 그다음에 의제되는 거는 농계, 산하. 그러니까 사전결정 통지받았어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는 맞는데 앞에가 농림적이 나왔죠. 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거로 본다. 여기 보존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에서만 의제가 된다 그랬죠. 근데 농림적은 도시 외니까 이거는 의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디귿번은 틀린 겁니다. 디귿번 틀린 게 이제 확실하니까 디귿번을 일단 빼놓고 보면 이제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데, 기억 리을은 이제 다 맞으니까 고민할 게 없고 이것만 보면 됩니다. 리을번을 보면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급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유사한 지문들이 많은데 동시에 또는 함께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면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함께 할 수 있고 동시에 할 수 있다 정도로 그냥 읽고 풀면 됩니다. 다만 이제 주택법에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주 주택법에서는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보통 그냥 공법은 이게 일일이 다 못 읽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표현들 동시에 함께 이런 표현들 나오면 있다는 맞고 없다는 틀리고 뭐 이런 정도로 풀어도 돼요. 급하니까 뭐 굳이 따로 필요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73번 문제도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이것도 풀라는 문제가 아닌 거니까 생략을 하고, 다음 74번 건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기둥 4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해서 높이를 늘렸다. 이렇게 이제 건축 행위와 관련해서 늘렸다, 이렇게 늘어났다, 증가됐다 이런 게 나오면 보나마나 다 증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만 보고 증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지붕틀 3개를 증설해서 연면적을 넓혔다,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증축이 되는 거죠. 그 기둥 3개를 증설한다. 그 지붕틀 등을 증설했는데 이 건축 행위가 아닌 거, 뭐 늘어나지 않았다. 이러면 그때 이제 대손이 맞아요. 근데 넓혔다, 늘어났기 때문에 증축이 되는 겁니다. 3번도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여기 쭉 읽다 보니까 면적 층수가 늘었다가 나왔죠. 늘었다 그냥 바로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태풍 등 재해로 멸실됐는데 그 대지의 연면적 합계 종전 규모 이하고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
이때는 개축이 아니라 재축이 되는 거죠. 개축이라는 거는 건축물이 해체되고 나서 종전 규모와 동일하게, 재축은 멸실이 되고 종전 규모와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멸실이냐 해체냐 요거 갖고 구별해야 돼요. 멸실이면 재축, 해체하고 동일한 규모면 개축. 여기는 이제 멸실이니까 개축이 아니라 재축이 돼야 되고, 5번에 기존 5층 건물이 있고 그 대지에 층수가 7층으로 늘었죠. 늘었으니까 중축이 되겠죠. 그래서 중축이다. 5번이 맞는 거죠. 다음 75번 문제. 이것도 그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라서 다 그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풀지 말라는 문제니까 이거 넘어가고, 다음 76번.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거. 건축법을 적용하는 5가지가 있죠. 이게 예전에는 문화재였죠. 문화재. 문화재와 관련된 게 문화유산 또는 이게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또는 자연유산, 지금 여러 가지로 법에 따라 이렇게 나눠졌어요. 얘는 예전에 문화재라고 돼 있던 이 내용들이 문화유산,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또는 자연유산, 뭐 유산의 딱이 아니라 여기 문화와 관련된 유산, 그다음에 뭐 자연도 후손대대로 길이 물려야 되죠. 자연유산. 근데 다 요 내용들인데, 이게 건축법을 적용 안 하는 게 되려면 지정된 거 또는 임시로 지정이 돼야 되죠. 지정 또는 임시 지정. 그러니까 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자연유산 이걸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지정 문화유산, 여기는 임시 지정 문화유산, 또는 여기도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임시 지정 천연기념물, 지정, 임시 지정을 보고 풀면 됩니다. 여기 보면 시도 자연유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임시로 지정, 그러니까 지정된, 임시 지정된 요 단어 보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지정된 거, 임시 지정된 거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보행시설, 그러니까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급탄구표 급소시설 등등 있죠.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공장 안에 이동 쉬운 상태로 있는 거, 그리고 하청구역 안에 있는 수문 조작실, 그 다 암기사항들이죠. 그 중에 이제 요거는 그 유사한 것들 좀 묶어놓은 거니까. 근데 그 중에 국방부문사 아무 관계 없죠.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다음 77번. 이거는 또 건축물 재료, 구조 이런 부분들은 너무 디테일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어려운 사항들이고, 거기서 나온 거는 다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니까 다 생략하고. 다음 78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교육복지시설군, 용도 변경 시설군 이거 다 기억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용도 변경 시설군 잠깐 좀 정리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때가 있고, 용도 변경 관련된 시설군을 두고 있죠. 용도를 바꿀 때 허가냐 신고냐 이걸 정하기 위해서 시설군을 9개를 정하고 있는데, 이 시설군이 자산, 전문, 영교, 근, 주, 기타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개의 시설군으로 등급을 이렇게 쭉 나눴죠. 여기 해당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이 시설군마다 정해져 있죠. 자동차,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기타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산업 등 시설군에는 장례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그다음에 자원수량 관련 시설, 묘지, 창고, 공장, 운수까지 7개가 포함되죠. 전기통신시설군에는 방송통신과 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화집회, 종교, 관광회계, 위락까지 4가지, 영업시설군에는 판매, 다중생활시설, 운동, 숙박시설, 교육복지시설군은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시설, 그다음에 야영장시설, 의료시설 5개가 있고, 근린생활시설군은 1종과 2종, 주거업무시설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다음에 업무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국방군사시설, 교정시설까지 5개가 포함되죠. 기타는 동물시설 관련 시설까지. 아마 이거 뭐 그 어떻게든지 외우죠. 뭐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외울 때 자동차 요거 간단하고, 산업등 시설군 요 7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산이 있다 생각하면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산이죠. 그리고 산 속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산 속에 있는 집이니까 이게 산장이죠. 산장. 근데 산장 아래가 아니라 위에 가서 있죠. 산장 위. 거기에 자묘, 묘지가 있는데 아들묘예요. 자묘. 그 위로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이 창공이죠. 그 창공 속에 구름이 한 점 이렇게 떠가니까 그림을 연상하면서 산 속의 집 산장, 위에 자묘, 그 위로 창공, 운. 그래서 산장이 자묘 창공은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기억을 하는 거고, 청리통신은 전방발, 발을 뻗는데 후방이 아니라 전방으로. 문화집회는 문정관인데 모여서 종교하고 관광, 놀러가서 위락, 술 먹고 논 거죠. 그다음에 영업은 영판이죠. 영판 닮았어요. 운수기를. 조금 닮은 게 아니라 다 닮은 거죠. 영판 다 운수. 교육, 복제예요. 교육과 복지, 교복이죠. 교복을 입었는데 노교수가 입었죠. 노교수가 교복 입고 창피하겠죠. 낮에 못 입고 야의, 밤에만 입는 거죠. 노교수 야의. 클리니아 1종 2종 외울 게 없고, 주거업무시설군은 주거와 업무기 때문에 주거 관련된 게 단독 공동, 업무니까 업무. 추가로 이 두 가지가 살다 오는 시설이에요. 주거 살다가, 군대 가서 살다가 오고, 교정군사, 교도소 가서 맨날 살고 오죠. 살다 오는 시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주단, 공업, 국교가 있죠. 기타는 동물식물 관련 시설까지. 용도 변경이 워낙 잘 나오는데 이게 외워져야 뭐 올라가면 허가고 내려가면 신고가 되죠. 그러니까 시설군이 방송에서 위험물로 올라가니까 이게 허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용도 변경과 관련된 가장 쉬운 형태의 문제죠. 외우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푸는 문제니까. 교육복지시설군 교복을 보면서 노교수가 교복 입었다. 낮에만 입고 밤에만 입었다. 야의. 그러면 쉽게 풀리는 거죠. 노유자, 수련, 운동은 이거 해당 안 되죠. 그다음에 그 교육연구, 노교수, 야의. 답은 쉽게 3번이 되는 거죠. 운동은 영업시설군에 들어가죠. 영판, 다운숙 거기에 영업시설군. 답은 3번이고요. 다음 79번.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건 1번. 농업인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자,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 이 소유 상한 자체가 아예 없어요.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소유한다. 상한이 없습니다. 진흥지역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한이 없어요. 근데 농업인이 경영을 하는데 밖에 있으니까 1만까지 이게 틀린 거죠. 요거는 맞는 거고 요건 상한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건데, 농지 소유 상한에는 딱 3가지만 있죠. 첫 번째, 주말 체험 영농 1천 미만,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 기준으로 1천 미만, 상속받은 농지 그리고 농사 안 짓는다 이럴 때 1만 이내. 그다음에 이농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농사를 그만두게 됐다. 그러면 이농 당시 소유했던 농지 중에서 1만 이내까지. 딱 3가지만 있어요. 그 3가지가 요거죠. 8년 이상 경영하다가 이동한다. 이때 1만 이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때는 1천 미만인데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 기준으로 1천 미만이죠. 그다음에 상속받았는데 경영을 안 한다. 이때 1만 이내. 그래서 딱 요 3가지 상한만 있고 다른 농지 소유 상한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번 3가지만 기억하면 너무 쉬운 거고. 다음 80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자,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취급하는 게 있고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다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예외 사항들이에요. 소유자 예외라는 거는 원래는
농업 경영을 하면 이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업 경영을 안 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거, 이게 원칙인데 이 예외가 있죠. 예외.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안 하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로서 뭐 국가가 소유한다든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다든지 주말천 영농, 뭐 학교 등의 실습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등등 너무 많아서 외울 수는 없어요. 예외사항들이 있는데 이 예외에 해당되는 건 모두 기본적으로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증명을 받아야 될 게 특별히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가 학교 등의 실습지 목적으로 주말천 영농, 그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그리고 개발사업지구안에 1,500 미만의 농지, 그리고 영농요건 분리농지, 비축토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관련되면 이게 꼭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증명을 받아야 되는 6가지 사유입니다. 물론 요거 말고도 이제 뭐 농업인이 취득하든 농업법인이 취득하든 기본적으로 다 증명을 받죠. 뭐 경매가 됐든 뭐 증여가 됐든 다 이제 증명을 받는데, 소유자 예외 중에서 증명을 받아야 될 6가지, 학교 동의 실습지, 주말천 영농, 전용허가 전용 신고, 개발사업지구 안에 1,500 미만 농지, 영농요건 분리농지, 비축토지, 이거는 증명을 받습니다. 그중에 요 전이라는 게 농지 전용인데 전용 허가와 신고예요. 주의할 사항은 농지 전용이라도 농지 전용에 협의 거친 농지, 요거는 증명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 전용 협의라는 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전용하면서 협의라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증명받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는 증명 안 받고, 개인들이 농지 전용하면 허가받거나 신고할 때 이때는 다 증명을 받습니다. 저게 증명받는 대표적인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소유자 예외와 관계없이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게 있어요. 시효로 취득한다, 법인의 합병, 그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그다음에 환매로 취득할 때 시합 분환입니다. 시합을 했어요. 졌어. 그러니까 분하겠죠. 얼마나 분한지 환장합니다. 그래서 시합 분한, 요 4가지는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사항이에요. 물론 이제 다 정리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 정도는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증명을 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거 학주전개 영비입니다. 학교 등의 실습지, 주말천 영농,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개발사업지구안에 1,500 미만 농지, 영농요건 분리농지, 비축토지. 증명을 안 받는 대표적인 거 시합분환. 여기 보면 시효, 시합분환 중에 하나죠.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공유농지 분할, 시합분환 중에 하나죠. 증명 안 받는 거고, 그다음에 법인의 합병, 시합분환 중에 하나죠. 증명 안 받는 거, 다 증명을 안 받는 사항들이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수요하는 거는 당연히 증명을 안 받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주말천 영농, 바로 요 내용 중에 하나죠. 학주 전개 영비, 그중에서 주, 바로 요 내용이에요. 주말천 영농. 증명을 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답은 5번이죠. 농지법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빈도가 높은 사항이니까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4월 모의고사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 내용을 해설하면서 다 정리할 수 없는 거고, 근데 항상 공부하실 때는 내용을 세세한 걸 다 기억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뭐를 기억해야 이제 풀 수 있는 사항인지, 풀 수 있는 건지, 문제 풀기 위한 꼭 필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이런 거를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문제를 다 풀 수는 없는 거고, 어려운 문제들은 과감하게 다 버리고, 오늘도 보면 한 13문제 정도 그냥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27문제가 또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난이도가 상이라서 공부가 아주 많이 되신 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상당 부분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조금만 해도 거의 누구나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한 10문제 이상은 그렇게 쉬운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쉬운 거 정확히 푸시고, 그다음에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거 중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시면
시험은 그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신 맞출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공부가 좀 잘 돼 있으면 한 20개 정도 확실하게 풀고, 그다음에 좀 부족하더라도 한 10몇 개 확실하게 푸시고, 나머지는 이제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뭐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힘들면 그냥 한 번으로 세워도 되죠. 통계 내가지고 내가 선택한 정답 중에서 가장 번호가 적었던 거 그거 하나 딱 세워서 그대로 그냥 한 번으로 세우면 그 중에 잘하시면 막 여섯 일곱 개 이렇게 건집니다. 왜냐면 통계라는 게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답을 선택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뭐 4개씩 골랐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어떤 거는 정답이 뭐 7개 골라놨는데 어떤 거는 하나만 골라놨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차가 생기는데, 그 중에 정답으로 선택했던 거 가장 적은 거 하나를 골라서 쭉 세우시면요, 생각 이상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풀었던 거를 정확히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쉽게 풀 수 있는 거 정확하게 푼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기대 이상으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공법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쉬운 거를 정확하게 푼다라는 각오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